네, 안녕하세요. LG경제연구원 김건우 산입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산업혁명 이후로 보면 기술 변화가 꾸준히 진행돼 왔던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 지금은 소위 뭐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뭐 괜찮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낙관난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삶도 더 풍부해지고 경제도 효율성이 높아지고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알파고라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충격 이후로 저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아마도 약간 다른 그림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노동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80년대 이후로 기술 발전에 의해서, 특히나 컴퓨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어 왔었고요. 아마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을 볼 때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분명히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잘 왔는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서비스업을 대체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기존 노동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랄까요? 어떤 틀로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왜 지금 와서 일자리를 이렇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지, 소위 이제 알파고 이후로 바뀐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관점 하에서 우리나라 일자리에 이 연구들을 적용해 봤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특정 산업과 직업에 어떻게 보면 위험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사점으로는 이렇게 특정 직군에 만약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더라도 어떤 위험이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 몰려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일자리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준비가 필요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동화, 저희가 이제 일자리 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동화 얘기거든요. 자동화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가정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하듯이 자본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가 대체되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때로 그 편의성을 누구한테는 추구를 하게 해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어떤 혜택들이 누구한테 돌아가지만 또 그 피해는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육 제도라든지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잘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용인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충격을 올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그 자동화에 대한 관점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탁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밌는 것은 이미 90년대에 나왔던 세탁기에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좋은 하나의 용어 중에 인공지능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가 상용화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이 과거에 80년대, 90년대에는 퍼지 이론이란 이런 퍼지 로직이라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주요한 하나의 이제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걸 보고 거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저희한테 익숙해지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중요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세탁기가 이제 여성들의 가사 노동의 해방에서 굉장한 기여를 했거든요. 누군가는 분명히 가사 노동을 했어야 되는 수동적인 작업들을 이렇게 기계가 대신하면서 누군가는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 60년대 이후로 이제 여성들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분명히 이런 기술 변화가, 작은 기술 변화가 어떻게 보면 쌓이다 보면 큰 이제 사회적인 변화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고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들이 가능할 텐데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제, 학자들은 이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발전이 가장 숙련이 높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노동시장을 바꿀 것이라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가설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가장 하급의 일자리들을,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고급의 일자리들, 고숙련자들의 일자리들만 보상이 커지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 왔다라는 그런 이제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2003년에 나왔던 MIT의 오토라는 교수가 새로운 이제 가설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게 정형 편향적 기술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양극화를 잘 설명해 주는 가설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 단순히 저숙련자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 양극화가 벌어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수준에 있는 중순형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계속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학자가 얘기했던 거는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여부에 따라서 노동시장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을 절차를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결국은 컴퓨터로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육체적인 일이라면 그거를 기계로 입력을 시켜서 그런 노동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여부, 그거를 정형, 비정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노동시장의 결과를 맞추는데 잘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제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 프레임워크가 기본이 되어서 최근에 2013년에 옥스퍼드의 두 학자가 내놓은 연구를 기반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중요한 게 얘기를 한 가지만 기억하실 게 폴라니의 역설입니다. 폴라니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폴라니의 역설, 저희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 폴라니의 역설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자동화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왔다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 폴라니의 역설을 우회하기 위해서 환경 통제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바코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물건 일일이 그 정보를 가격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동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바코드로 찍으면 모든 정보가 입력되고 심지어 장부까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그 프로세스의 환경을 바꾸어서 자동화를 하는 것을 환경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그거를 조금 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마존고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존고는 바코드가 없어도 그냥 사람 인식하고 물건 뭐 집었는지 비전으로 인식해서 그 사람을 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바코드라는 작업, 그 환경 통제가 필요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쉽게 자동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노동시장에 인공지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폴라니의 역설을 우회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딥러닝이 머신러닝이라는 분야 하에 속하는데요.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룰을 자동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코딩을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사람이 모델을 만들어 줬다라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그 모델을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러닝은 그런 머신러닝에 필요한 그 데이터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건너뛰게 해주면서 방대한 데이터에 필요했던 사람들의 작업들을 간소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화가 확장되는 사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장되는 사례를 뭐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라는 것을 뭐 한문으로 뜯어보면 그냥 그야말로 스스로 가는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동차가 과거에 마차 시절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힘을 대체를 한 거를 이제 자동차라고 이제까지는 얘기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개입했었던 전방 주치라든지 엑셀레이터를 받는다라든지 이제 운전대를 이제 잡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더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자동화의 방향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야들이 대체 대표적으로 비정형화된 일자리라고 얘기를 해왔던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이 분야의 일자리들도 점점 더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앞서 말씀드린 데이비드 오터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정형화된 비틀과 정형 일자리와 비정형 일자리의 틀, 기존에는 정형화된 일자리만 자동화가 가능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머신러닝 기반의 폴란의 역사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비정형 일자리까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그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논문이 옥스퍼드의 프레이 오스본이라는 이런 이제 한 명은 경제학자, 한 명은 머신러닝 전문가인데 이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연구를 하고 이제 2013년 내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그 말씀드린 이 연구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본 거고요. 이걸 위해서 이 본 연구는 원래는 이제 미국 그 노동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직업을 매칭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이제 직업별로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을 것인가 그거를 적용을 해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노동시장 미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직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일자리들이 얼마나 고위험 일자리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존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 겁니다. 해서 이제 미국의 그 직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직업별로 어떻게 보면 직업 사전 같은 게 있는데요.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량 중에 과연 머신러닝으로 대체하기 힘든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세 가지 업무를 이제 발라낸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뭐 창의성이라든지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인 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외과 의사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굉장히 미세하고 섬세한 그런 이제 손 작업까지 그런 분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연구를 진행한 거였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23개 직업별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울 수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상위 20대와 하위 20대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특이했던 점이 이제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같은 어떤 직업으로 보면 전문 직종들도 상위 20위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뭐 이제 영양사라는 직종이 어떻게 보면 대체 확률이 제일 낮다라고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라는 직군이 우리 같이 이제 뭐 그 사원 식당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병원에서 이제 특별히 식단을 짜주는 영양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대체 확률이 낮다라고 나타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업별로 이제 그 확률을 가지고 일자리 노동 시장에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2,660만 명 중에 한 43%가 대체 확률 0.7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관련 그 모델을 가지고 했던 이제 다른 여타 연구를 살펴보면요, 뭐 이제 방법도 사실은 이렇게 그 기술이 일자리에 미칠 미래 변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과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금 프레이 오스본의 연구를 채택을 한 거고요. 근데 여타 연구들에서도 살펴보면 이렇게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높은 나라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낮게 나타나는 OECD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일부 일자리만 대체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저 정도로 낮게 나타난다라는 이제 관점들도 있었던 거고요. 이제 산업별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직업별로 살펴보면 특징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일자리들이 이제 사무직, 판매직, 장치, 기계조작, 조립직 이런 일자리에 72%의 위험이 몰려 있다라고 나타난 게 특징이었고요.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린 이 연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전체 중에 43%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화의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연구는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규제를 통해서 일자리 이렇게 대체하는 걸 막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얼마나
일자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최대의 이제 상황을 살펴본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일자리가 대체된 분들이 그 일자리에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자리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에 일자리 대체 위험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자동화라 하면 제조업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뭐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려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뭐 교육에도 사실은 약간 무역에도 사실은 좀 무관하고 자동화에도 사실은 좀 무관했다고 생각했던 이런 이제 산업들에서도 자동화, 특히나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일자리 기술 때문에 일자리 위험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이제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이번에 무엇이 다를 것인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큰 틀에서는 서비스업의 자동화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서비스업의 자동화에 대해서는 인류가 크게 겪지 못했던 분야거든요. 농업이 기계화되면서 농업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풍부하게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서비스업이 자동화됐을 경우에 어떤 일자리로 그 일자리를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리테일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뭐 소매업의 종말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상 최고의 최대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일자리 특히나 유통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지금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유통업, 뭐 창고, 운수업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하면서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그 서비스업이 그 자동화될 경우에는 소위 이제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해서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교역이 안 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이렇게 서비스업이 자동화될 경우에는 이제 원격으로 소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지역 상권의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기술자가 만든 엔지니어가 만든 그런 서비스에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장벽에서는 제조업의 그런 그 소위 이제 그 전통적인 무역 장벽이 아니라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마냥 뭘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이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뭐 터미네이터처럼 뭔가 우리와 관계없는 아주 무서운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뭐 소위 사무직들은 엑셀을 그냥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 높이는데 작업을 빨리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문을 열고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부에서는 그 새로운 일자리에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런 도태되는 사람들이 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이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충분히 소득 지원이 되면서 전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